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야당 입장은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거죠. 해명도 부족하고 그 역량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표면적 이유가 무엇이든 새 정부에 끌려만 다닐 수 없다는 야당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천명하고자 하는 그 입장은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갑갑한 건 언론입니다. 여야가 그렇게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며 격돌하는 건 한편으로 당연한데, 그런데 후보 역량을 문제 삼는 정치권 공세, 외교부 노조와 전직 장관들이 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교부 구성원과 전직 장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죠. 그럼 강 후보의 어떤 자질 때문에 그랬는지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닌가요? 야당 목소리를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파적, 정치적 주장 전달 말고 해당 분야 공직자, 전문가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역시 각 정파의 정치적 주장과 비슷한 무게로 함께 전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여야의 입장 말고 언론의 입장도 따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야 그리고 언론의 입장까지 더해져서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의 자격과 자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토록 한다.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땠어요? 없어졌던 이름을 찾아뒀습니다. 이알류라고요. 없어졌던 이름. 이 코너의 제목이 뭐였는지. 네. 네. 양지열 변호사 이번 주에 한번 나오겠죠. 네. 나오기 전에 그 코너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일주일간 제가 한국 뉴스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가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발탁됐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지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됐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인문학적 정보라고 불렀었는데, 또 최근에 인선 쭉 보면서 어떤 넓은 의미의 문민 통제? 저는 그런 단어를 떠올렸는데, 원래는 이제 군대를 군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민이 통제한다. 모든 민주국가의 운영 원리죠. 근데 이번에 사드 보고가 누락된 것도 군에 대한 이런 문민 통제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징후를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인사를 보면 문민 통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엘리트 전문 집단 출신들이 독점하던 조직이 있잖아요. 군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소위 고시 출신들이 지배하는 부처들도 있고. 근데 그쪽 출신이 아닌 인사로 그런 통제를 하겠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인사가 이 문민 통제의 어떤 확장 개념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습니다. 아예 사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법조인 출신이고. 예. 강경화 후보도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그리고 이 국방장관 후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도 비육사 출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제 군에 대해서는 이제 비육사 출신이긴 하지만 군 출신이긴 하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국방장관이 많아요. 예,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예. 한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는 군 출신이 아닌 아예, 예를 들어서 유럽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군이 강한 나라들이죠. 다 국방장관이 여성이에요. 예.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은 그나마 여성 대령 출신인데, 나머지는 군 출신도 아니에요, 여성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경화 그 후보 관련해가지고,
남성 후보가 낫겠다고 그런 한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네, 말했습니다. 국방을 잘하는 남성이 외교장관을 해야 돼요. 여성 의원의 이야기죠.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에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게 스페인 국방장관이었던 분. 그분이 임신을 한 채로 군 사열을 받았죠. 예,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예. 유명한 문민 통제 상징적인 장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예, 몰랐네요.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예. 근데 어쨌든 취약했던 이 문민 통제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새로 발표한 인선 중에 문제가 될 전력들도 공개했죠? 네, 이번에도 먼저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장관 인선 발표하면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물론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은 이제 위장 전입이다, 혹은 논문 표절, 자기 표절도 있고, 출처 표시가 제대로 없다, 이런 거, 또는 이제 부동산, 그랬는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음주운전 전략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안 좋은, 중요한 하자죠, 사실은. 네,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피해가 전혀 없어도 사실상 방송에 퇴출됐던 연예인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 하자를 넘어서는 자질, 자격,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글쎄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분위기가. 자, 이런 하자가 먼저 공개됐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 그리고 다음 또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네, 차관 인사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일요일 거쳐서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콕 찍었던 노태강 전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죠. 예.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이게 상징을 다루는 솜씨가 다시 한번 발휘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누가 있던 자리입니까? 여기가 김종 전 차관이 그렇죠. 있던 자리죠. 최순실 네. 씨의 손발로로 했던 김종 2차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콕 찍어서 바로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저천됐던 윤석열 검사가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순실 씨 민원이었죠. 네,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했던 말하자면 자기 역할을 굉장히 강직하게 했던 공무원이었던 거죠. 네, 공직자로서 자기 역할 했던 거에 불과했는데도 네. 찍혔던 거죠. 고생하다가 다시 원대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필 규정의 서사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그런 기감, 사례, 네, 모델, 그런 서사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세대가 배우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필요했었는데, 역시 상징을 다루는 솜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 한 분을 그 자리에 인선함으로 해서 노리는 효과가 그런 거겠죠. 예. 상징적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과 높은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화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는 물론이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이 문제는 일단락됐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강경화 후보는 언론이 지금까지 전달했던 내용, 후보에 대한 그 이상으로 이 전문가 영역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전 처음 했어요. 왜냐면은 그 여당이 장관 후보를 지명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건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데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안부 관련 단체나 여성단체, 뭐 국제구호단체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국제구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하고의 관련도 있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외교부 노조가 정부 부처의 공무원 노조가 특정 후보를 저 사람이 우리 수장으로 적임자다. 혹시 낙마하면 안 되겠다. 걱정돼서 나서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정말 이례적입니다. 네. 이례적인 다른 단어를 넘어서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죠. 처음 봅니다. 외교부 조직에 활력 넣어줄 순혈주의 타파해야 한다면서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내부 구성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저 사람이 우리 장관이었으면 좋겠다고 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그러니까 93년인가요? 예, 이명박 정부까지입니다. 이번에 지지 선언한 장관. 그렇죠. 지금은 장관이 예, 윤명세 장관은 빠졌거든요. 현직이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강경화 후보 상관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외교부 장관 전원이에요. 전원. 그렇죠. 10명이요.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가 지지 성명 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 전원이 강경화 후보가 차기 외교부 장관 뭐 예를 들어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각을 아주 제대로 세웠잖아요. 네, 대선 캠프 때 굉장히 크게 각을 세웠어요. 심지어 고발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장관 전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 성명을 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헌정사에서 전무했고 앞으로도 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질이 부족하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랬더니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던 외교부 장관 10명이 직접 나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현직 구성원 전직 장관들이 전부 나서서 이 사람을 장관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여하간 여야 공방도 전달해야 되는 거고 의혹도 중개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사실 언론의 역할이 여기서 전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왜 외교부 전문가들이 나섰는지 전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걸 안 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다. 언론의 직무유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외교부의 노조 연결해서 왜 그런 성명을 냈는지 민의로 인터뷰로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임사에는 반성이 없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로 사표를 쓰진 않았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좌천당한 유상범 창원지검장도 있는데 유상범 창원지검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 날 지난 9일 이임식에서 결코 부끄러움 없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기에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저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한 주 이상이죠. 2주간 강경화 후보에 대한 논란이 거의 언론에, 큰 토픽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검찰의 고검장급이 이렇게 한 번에 4명입니까? 네. 네, 4명요. 한 번에 날아가는 거는 최초의 일이에요. 네. 대단히 고강도의 인적 청산이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강경화 후보 논란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크게 취급되지 않고 있네요. 고검장급 4명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시. 검찰에서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과거에는. 자기들끼리 회의도 있고 막 검찰의 반발도 있고 없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없는 거예요. 대단히 고강도의 인적 청산이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도.
자,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돈봉투 만찬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주말에 몰래 조사받고 갔다고 또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요. 조용히 조사받고 갔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조용히 처리되고 있어요. 모든 게. 검찰 내부의 인적청산과 관련된 계획이 굉장히 조용히 처리되고 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주목할 만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제 다음 뉴스를 하기 전에 지부장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렇군요. 외교부 노조. 예. 민의로 하기로 했죠? 예. 네. 본인이 진행을 하고 그래요? 제작진들이. 죄송합니다. 제작진들이. 예. 메시지를 시그널을 넣었군요. 보내셔서요. 네. 빨리 하라고. 네. 김호준 정신없다고. 죄송합니다. 자, 미니 인터뷰. 좀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외교부 공무원 노조에서 강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외교부 지부의 한상구 지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구입니다. 네, 우선 이 국가공무원 노조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기재부, 경찰청 등 26개 중앙부처 소속 지부 2만 5천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내 유일의 노동단체입니다. 외교부 공무원 노조도 그중에 한 지부로서 2006년 설립 신고되었고요. 네. 조합원은 지부장님 카톡 좀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조합원은 외부 영사직과 일반직 전 직렬에 걸쳐서 한 2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최상위 단체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한 15만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노조인데, 그런데 이 외교부의 공무원 노조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성명을 낸 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데 최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왜 이렇게 직접 성명까지 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예. 지지 성명은 극히 드문 일이고 예. 외교부 논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외교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직 문화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 구성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인재라고 보신 건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조직 문화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조직 문화 혁신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내부 치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고시 특정 대학, 남성 중심,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운영이 예. 지금 몇 년 동안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예. 이러한 조직 운영은 권위적이고 소통에 취약하며 결과도 빈약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상명하달치기의 의사 전달 구조 속에서 밤늦도록 쉴 일도 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지만 주요 현안에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탈권위적이고 소통과 대면 보고를 중시하며 부하 직원들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외교부 개혁의 적임자로 구성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도 받았고 들었고 그래서 외교부 구성원들은 이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혁하는데 적임자라고 내부 구성원들이 판단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재가 이제 정쟁을 통해서 낙마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절박감 같은 게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외교부 장관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하여튼 의문 제기에 앞서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몇 가지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장장 한 13시간이 넘는 시간을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취조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검증이라며 정책 질문하는 경우에도 소위 낚는 질문을 퀴즈처럼 던지면서 후보자가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신중함을 보이면 능력 없음, 소신도 비전도 없으므로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당이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거부를 공직 후보자 인준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쟁의 수단화시키는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에서도 유엔에서도 늘 중용되고 사랑받아온 인사입니다. 유엔도 그 어느 무대보다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강경화는 코피 아난, 반기문, 최근 구테레식 등 3대에 걸친 사무총장에게 중용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구테레시 현 사무총장은 강 후보자에게 인수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사무차장급인 정무특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자신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 시리아의 그 인권유린 현장을 누리면서 문제를 해결해온 모습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그녀가 은발을 날리며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간 듯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외교부 직원들은 가지고 있는지.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외교부 직원들을 대변해서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한 어떤 외교부 직원들의 기대를 방송에서 전해주시면요. 짧게 전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간단히 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경화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외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민 직접 선탕하고 소통하고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따뜻함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입니다. 외교부가 더 이상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열린 조직, 집단 무기력에 빠진 조직이 아니라 당당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보를 마다하고 마지막 공직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돌아온 강경화 후보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울림이 있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전직 외교 장관들 그리고 30여 여성 단체 등 다수의 사회 단체에서도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를 포함해 외교부 2,200명의 직원들이 강경화 후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로 그를 외교부 수장으로 원하고 있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구 외교부 지부 지부장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회.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네요. 네. 그렇군요. 외교 내에서는 이미지가 좋군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목 한두 줄 정도 읽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마크롱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 의원 뽑는 총선 진행 중인데 70% 이상 석권한다고. 70%요? 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을 뽑고 바로 총선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직후에 총선이 있었다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야당에게는 다행히도 3년 후에 했습니다. 네. 77%요. 네,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요. 최대 7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사실상 사회당은 이게 10석, 20석, 30석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30석 이하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정당이었는데. 이야, 대단하네요. 제목 하나 정도 더 읽고 끝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기밀 유출자라고 코미 전 국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 게임이네요. 예. 이거 익숙한 프레임입니다. 기밀 유출자. 이거 우리 이미 거쳐간 길이거든요.
예. 한국에 연락 주십시오. 탄핵과 관련해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격주에 한 번씩 대선 이후에는 마련하기로 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자 토론. 이 오자 토론을 한번 거치고 나면 검색어 이름도 오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엔 안 넣는다고 그러십니다, 보통. 오늘은 멤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여당부터 소개를 할게요. 여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오자 토론은 새로운 멤버고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역시 새로운 멤버입니다. 국민의당의 김성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호입니다. 예, 역시 새로운 멤버. 유일한 북박이고. 네, 유일한 붙박이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수희입니다. 예, 어떻게 계속 나오십니까? 글쎄요, 좀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정의당 의원도 몇 명 없는데 또 바뀌셨어요? 추혜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혜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번 모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벌써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평가 간략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사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 문제 얘기가 아마도 추가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야당이 먼저 할까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님. 네. 네. 강경화 후보를 특히 문제 삼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아니고 이제 야당 3당의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예.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정한 것으로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입장은 강경화 후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는데 현안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신뢰감을 국민에게 보여주느냐, 신뢰감이 감이 되느냐, 감이 안 된다. 감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그 전문가 집단에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다. 어떻게 믿고 외교부 장관을 믿고 우리가 외교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집단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외교부 장관 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 집단은 외교부 노조나 외교부 장관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던데요. 그 부분은 네. 이 정권이 교체되면은 또 왜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는데 너들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약간의 그 내부에서 지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 방을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잣대를 갖고 보는데 많은 전문가, 제가 아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날 청문회장에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이걸 하나의 그 솔루션 1, 2, 3, 4 이렇게 해결책을 못 내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실망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건 저 업무적으로 보면은 커리어상으로 보면 유엔에 오래 근무했는데 유엔은 자기 주관을 잘 못 가져요. 이렇게 회람하기 때문에 여러 조금씩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한국이 갖고 있는 외교 현안 국민들이 굉장히 그 관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자신의 포지션 이것을 또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에서 강경화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돕고 싶지만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야 3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목소리가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백승주입니다,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구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은 백승주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발언이셨고 한마디로 전문가 집단이 신뢰하지 못하는 감이 아니다 이런 감이 느낌이 아니다. 예. 예, 감이 아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고 예. 막 감이 아니다 이런 느낌. 문재인 정부를 돕고 싶지만 외교부 장관으로는 감이 아니다. 예. 거꾸로 아닐까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돕고 싶지 않아서 깜인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걸 혹시? 속에 바른 말을 하려고 지금부터 딱 바른 말을 하려고 나왔어. 거꾸로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돕고 싶지만 네. 감이 아니어서 못 도와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똑바로 알아듣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금 당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김호준 사회자한테 말려들지 말라. 그리고 개인 소신도 좋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혀달라. 아, 그럼 소신과 당의 입장을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장관은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성, 정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한 70%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도덕성 자격이 갖춰져야 되죠. 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겨레신문 정치부기자 때 국회에 출입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신한국당이죠. 김수환 국회의장님 계실 때 국제비서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 뭐 인품이 훌륭하고 또 국제 유엔 무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언젠가 충분히 한국의 외교를 대표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도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만한 인물을 찾기 한국에서 쉽지 않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당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당론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강경화 장관 후보의 경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건 청문회 전략을 잘못 채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강경화 장관하고 이제 김상조 장관 두 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정치적 도덕성에서 약간 우려가 된다. 청문회 이전에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김상조 장관의 경우는 이런 공정거래에 대한 재벌 개혁을 비롯한 한국 경제 개혁에 대한 그런 뚜렷한 비전 또 준비된 어떤 정책 역량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국민의당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김상조 후보가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도덕성 놀라야 되는 문제는 사라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 전문성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허물을 덮는 전략, 그런 측면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아주 탁월한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의원들 직접 청문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봤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사드가 없으면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리면서 자신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드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예상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역량에 대한 준비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주 김상조 의원만큼 그런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비전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이었고요. 방금은 김성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진수희 장관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이분들 다 장관 못 해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도 아니고 청와대에 계셨단 말이에요. 비서실장도 해보시고 그전에 민정수석도 해보신 분이 이 5대 그 인사 원칙 5대 비리 뭐 그 가진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인사원칙을 너무 단호하고 분명한 워딩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건 너무 나이브하다. 저 굉장히 곤란하고 자충수가 될 텐데라는 우려를 사실은 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좀 현실로 나타난 느낌입니다. 우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참 처음에는 사실은 신선하다. 여러 가지 상징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쳤었는데 막상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단 여성이라는 점 또 네. 외교 무대에서 오래 일했다는 점 여러 가지 또 비고시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드러난 개인적인 의혹이나 이런 게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리고 그랬죠. 본인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일단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일을 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역량의 부족이나 이 자질의 부족 문제는 그때 야당들이 신랄하게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서 견제하면서 고칠 거 고치고 그러다가도 정 안 되면 그때는 기회를 뺐더라도 예. 지금은 좀 기회를 주고 일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에서는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네. 아주 지금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제가 실시간으로 캐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바른정당에서는 애초에 당을 창당할 때 당론이라고 하는 거를 당의 정체성을 심히 영향 주지 않는 한에서는 당론은 최소화한다는 게 당의 이 창당 정신이고 입장이고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준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단 절차에는 다 협조를 한다. 부적격이라고 보지만 채택하는 절차에는 협조한다는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다면 그걸 막 앞장서서 물리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건 아니라서 물리적으로 방해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청와대로 쳐들어가나요? 어떡합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하고 지금 바른정당의 당론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에 좀 제가 나오기 전에 바른정당 정양석 간사를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 네. 새벽에 만났는데. 백승주 의원이십니다. 바른정당 정양석 간사 외통위의 간사죠. 네. 만났는데 정양석 간사님 얘기도 이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너무나 비전과 그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도저히 맡길 수도 없고 외교부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면 외교부 장관이 제가 진수희 장관님 의견에 여유 있게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 문제가 한가하지 않아요. 우리 여당에서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하고 이렇게 절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잘하면 그럼 계속하게 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 문제 다룰 입장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강경화 후보자를 디펜드할 입장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분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에 지명을 받으면서 드러난 온갖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막 이렇게 문제로 불거지고 막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위축됐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디펜드 하시는데요. 우리나라가 네. 이게 외교든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민감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이 시스템적으로 국정 운영이 또 굴러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관 한 사람의 역량이나 이런 걸로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할 기회는 한번 줘 보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김성호. 예.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성호입니다. 덧붙이면은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가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이번 청문회에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기존의 외교부 이제 장관들은 외교관 출신 평생을 이제 직업 외교관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안들에 대한 어떤 모범 답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게 무슨 비판적으로 하면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간다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어떻든 기본적으로 정답에 준하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적인 그렇죠. 외교적인. 근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정통 외교관 출신 의원이고 또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청문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진 뭐 정당이나 그런 것에서 좀 잘 설득해 내느냐,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청문회 정책에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님 차례가 왔습니다. 예, 추혜선입니다. 정의당도 야당입니다. 네, 가장 야당이죠. 따뜻한 야당이고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위기관리 어떤 문제보다 자기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대응에 다소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나온 의혹들을 계속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거짓이라는 그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고, 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강경화 후보에 대한 적합도가 부적합도의 한 배 정도가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반영됐다고 보고요.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강경화 후보라는 상징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볼 때 이게 낙마를 거론할 수준이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외교 문제가 한가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이달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좀 빠르게 절차가 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당 차례가 왔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님, 강훈식입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강훈식입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진수 의원님의 합리적인 의견에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는 동감되는 바가 있고요. 장관을 해보셔서 그런 겁니다. 예, 역시 장관 하신 분이 격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보는 건 이제 업무 수행 능력 이야기를 이제 아까 백승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네. 그건 아시죠? 박근혜 정부 때 업무 수행 능력을 빌미로 낙마된 분은 한 명도 없다, 이런 건 아시죠? 업무 수행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적어도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 말씀을 하나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됩니다만, 이게 업무 수행 능력은 그분이 몇십 년간 외교 무대에서 살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청문회라는 과정 속에서 토론회로 다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저희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후에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덕성 검증과 그래서 정책 검증은 좀 구분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좀 일리 있게 들립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 집단들이 보실 때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잠깐 있었습니다만, 역대 외교부 장관이 누구의 지시로 나와서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백 의원님도 차관까지 지내셨는데 누가 이렇게 정부에서 말한다고 나와서 지지 선언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뭔가의 오해가 있으시거나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외교부가 한가하지 않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우리 한미동맹이 정말 중요하다,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이걸 실질적으로 좀 조정하고 이 균형 있게 이야기를 끌어나갈 주무부서 장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OECD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이제 G20 실무회담이 있는데요. G20가 이후에 독일에서 열리기 전에 실무회담은 알겠습니다만 OECD라든지 IMF라든지 각국의 경제 관료들이 다 와서 100명 정도 서울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미래를 밝히는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실무총괄 주무부서인 장관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분대로, 입맛에 맞는 분대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윤병세 장관이 하셨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가 훨씬 더 나은 업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의 조정 능력, 특히나 유엔에서 보여준 조정 능력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나은
한미 정상회담 나아가서 G20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송합니다, 배 의원님. 그 문재인 정부를 돕고 싶다고 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희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돕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야당 국회의원 백승주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백승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빼주시면 되고요. 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야당 여당이 얼마나 있어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강훈식 의원님께서 말하신 것 중에 잘못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지지선을 한 것이 뭐 우리 정부에 지시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뭐 청문회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은 준비되는 부처에서 지명됐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외교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노력을 했는데 자료뿐만 아니고 네. 그 청문위원이나 여야 의원들한테 뭐 저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전직 장관들이 10명이 나온 거는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청문회는 원래 본인 능력을 보여줘서 돌파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도움 받을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이야기 끝까지 좀 할게요.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강훈식, 백승주, 김성호, 진수희, 추혜선 의원과 함께합니다. 3부에서 돌아옵니다. 네, 오자 토론 중입니다. 강훈식, 백승주, 김성호, 진수희, 추혜선 의원 나오셨고요. 2부 마지막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말씀하시다 끊겼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예, 백승주입니다. 일단 일할 기회를 주자는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저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일해왔습니다. 그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준비된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졸면 죽습니다. 외교에서 한순간 실수하면 나라의 명운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졸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가 죽고 대한민국이 죽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역량이 있느냐를 좀 중요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 높은 인기를 또 지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정치 구도 지형사로 보면 최약체 정부 최약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은 120석의 여당 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청문회 이런 과정에서 전체 국회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국정 운영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지시 형태로 계속 일을 하는데 정부 의논에서 결정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71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을 보고 처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역사학자, 신뢰진전을 역사학자가 있는데 높은 인기를 믿고 의회를 이렇게 의회 협치를 잘못하면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의회와 협치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추경 예산이나 인사 문제를 다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강훈식입니다. 네. 말씀을 잠깐 드려야죠. 졸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네, 중요한 깜짝 제가 청문위원들이 졸지 않았나요, 근데? 네. 졸면 죽습니다. 네, 강훈식입니다. 이제 방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원내 대변인으로서 사실은 모든 그 회의에 가급적 다 들어가는 편인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정우택 대표님께서 같이 합의하신 것도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의하시면 그러면 뭐 국회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인사에 대한 검증 기준도 만듭시다 합의해놓고 진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팩트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도 이번 추경 관련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낮게 저희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고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토론으로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로 과거 사실은 불과 6개월 전에 대통령만 해도 이런 문제를 갖고 국회에 온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비서실장이 국회에 온다 이게 뉴스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오는 게 뉴스가 아닌 정도로 지금 막 진입하고 있으니까 이런 낮은 자세로 한다는 것 거듭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널리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선 때는 서로 이제 오자 토론을 하면 삿대질도 하고 눈도 부라리고 고성도 오고 그랬는데 너무 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자 토론을. 좀 나쁘게 진행해 주세요. 정의당, 네. 정의당 최선입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 너무 저자세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당이 요즘 입장이 그렇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실 말씀을 하셔야죠. 네.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유한국당에 좀 촉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공학적 구조에 매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으로 이 국민적 심판을 당한 그런 과거 여당이라는 그 책임감을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보세요.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자유한국당 지난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에 적합한 인물인데 그걸 좀 반대를 심각하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추경 관련해서 인사 문제와 함께 패키지 딜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여당 시절에 엄청나게 비판하던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모순과 공학적 구도에 매몰돼 있으니까 출구를 못 찾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외부에서 이런 출구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외부에서 어떤 출구를 열 사안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야 된다.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국민이 가리키는 나침반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 지지도 거의 지지 기반이 있는 경북 대구에서도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네.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 전 장관님. 지금 이제 야당들이 지금 이제 정부 초기에 국민들이 받게 되는 인상은 그 야당들이 제기하는 문제 하나하나 비판 하나하나마다 다 일리는 있어요. 뭐 인사에 관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면 인사, 정책이면 정책 다 모조리 걸고 넘어진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면 문제 제기하는 하나하나마다 대국민 설득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인사에 관한 한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인사에 관한 한 본인과 관련된 치명적인 하자가 없으면 일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정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관련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할 지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비판하면서 가는 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신뢰도 갖게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차제에 지금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인가요? 이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여당일 때 여당 내에서 이 청문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개선해 봅시다. 제도 개선안을 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야당이던 민주당이 정말 영원히 야당할 것처럼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다 지금 이렇게 자충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권교체 지금까지도 2번 왔다 갔다 했고 앞으로도 이제 정권교체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차제에 저는 이 제도 개선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 정부 5년 동안에도 청문회가 지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수십 번 할 텐데 이럴 때마다 5년 내내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고 인사는 이렇게 가고 네. 정책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는 야당의 역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장관을 제안을 해보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호입니다. 현재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장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하고 이제 일자리 추경인데 장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거 지키기 어려울 텐데 그런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다른 사람들은 만류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걸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대국민 공약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5대 공약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저는 바람직한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입으로는 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 5대 원칙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저께 발표한 장관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음주운전도 있고 위장전입도 있고 논문 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달라. 저는 그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돌파하는 게 가장 좋고 결국 이제 일자리 이제 추경 예산이 정책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하고 기본적인 철학,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자체는 지금 11조 2천억 원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 회복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일자리 추경 예산이라고 정했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자리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라는 건 결국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 분야에서 81만 개를 이제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백승주입니다. 네. 우리 강훈식 위원님께서 그 모습 이야기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 하나의 동지적 모습 보여준 것에 대해서 탈구리적 모습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치어리어 리더 같은 말 듣잖아요. 의무 사격하고 비호하고 인사 지명하고 나면 야당은 또 발목 잡게 한다는 국민들이 이거 매일 듣던 이야기예요. 여당 야당 입장이 밖에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의 비판에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야당이 야당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야당 의견에 좀 들어줘야 되고 제가 제일 지금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할 것은 지금 지시 8호가 있어요. 업무 지시 8호 정도 있는데 1호 일자리 위원회 만들고 2호 무슨 감찰 지시하고 3호 4대강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모습이요. 지금은 굉장히 그것이 국민적 인기 높아 올라가야 하지만은 정말 지향적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지시가 아니고 정부 요청하고 그 참모들과 국회 또 여당하고 의논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검토하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대강 문제에도 지시해 놓으니까 물 빼니까 가뭄 때문에 지금 아웃성입니다. 지방 내려가면 가뭄 때문에 4대강 물 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지시가 익숙하면은 효율성은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은 그게 제왕적 대통령적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야당이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답변, 강훈식입니다.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범주들을 지시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밖의 범위는 국회가 논의하는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 이게 뭐 인사원칙은 이전에도 여기서 토론 많이 했을 텐데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한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추경 이야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추경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요구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번에 11조 그중에 이제 세수가 거치는 건 이미 기존에 거쳤거나 아니면 거칠 예정에 있는 돈이 9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세금의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소방하고 안전 분야에 국한돼서 늘어나는 건데 광역단체장들을 혹시 만나보시면 광역단체장들은 굉장히 원하세요. 소방 인력들이 지방 가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안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만약에 81만 개 일자리 전체에 대한 토론이라면 전 다음에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12,000개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광역단체장들 또한 이 부분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님들은 또 이게 좀 본인들의 요구랑은 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 좀 살펴보시면 광역단체장들 모두가 거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 예. 이 정도는 겸손하게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발언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추경이든 인사든. 네. 최선 의원님. 예. 오늘 그 시정연설 전에 예. 대통령 방문하셔서 의장과 원내 야당 다 만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공수가 바뀌면서 예. 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그 문제를 각각 이렇게 제기하신 거잖아요. 예. 네, 이때가 좀 제도 개선의 어떤 골든타임인 건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사 그 5대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그 교섭단체 뭐 원내대표, 원내수석회의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일정이나 뭐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논의를 해서 합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비교섭단체 입장에서 좀 요구를 드립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일자리 추경이라 그러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총 이제 11조 2천억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직접적인 그 투자되는 일자리 예산이요. 그리고 그 다 나머지는 펀드나 자금 지원 예산이에요. 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제가 애결연 하면서 작년에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걸로 이렇게 국회에 넘어왔는데 대부분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밀한 좀 계획으로 그 다른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생색내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넘겨주시고 국회에서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수입니다. 네. 예, 청문제도 개선안은 이번에 마련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엄청 계속 피곤할 동의합니다.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사실은 민생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지, 뭐 인사는 그 대통령이 좀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11조? 근데 12,000개 일자리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하나 늘리는데 도대체 얼마를 쓰겠다는 건지 제가 이 조단이라 제가 그건 오해하시는 거고 내용은 그렇죠. 설명해 안 되는데 그다음에 12,000개 일자리 늘리면서 그 정도 예산을 쓰는데 이 12,000개 일자리는 올해만 일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이분들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야당에서 굉장히 그 날카롭게 신랄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4대강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문 대통령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법규나 절차를 위반한 뭐 4대강 감사 지시랄지 그 중앙지검장 임명하는 과정이랄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4대강만 해도 굳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 지금 가뭄 때 그 농사 짓는 분들 의견도 뭐 다 소통하고 의견 수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견 수렴 하면서 시기도 조절해 보시고 과연 보라는 게 정말 무용지물인지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 보에 있는 건지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지 한마디만 드릴게요. 한강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하시죠. 그다음에 4대강에 보에 갇혀 있다.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강물도 김포의 신곡수중보하고 잠실 수중보와 보 사이에 갇혀 있는 물이에요. 천천히 흐르고 있는 물인데 녹조 안 생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강 양 옆에
그 생활 하수나 공장 폐기물을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한강물이 깨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 강도 녹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보를 헐자는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야당들이 이 정책적인 현안이나 이런 거 갖고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김성호입니다.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는 우선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 예산 가지고 공무원 늘리고 공적 일자리 늘려서 일자리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기에 국가 예산으로 하는 만드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 진짜 좋은 일자리고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제도적인 뒷받침하고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제 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도 1만 2천 명의 경우 소방 안전 공무원을 추가하는 거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9월 달에 정기국회 3개월 후에 정부의 본 예산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3개월 뒤에 공무원을 뽑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재난 상황에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방 안전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본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 예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 백승주입니다. 그 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는데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경과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명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이 경과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잘 합의해서 만들면 다음번에 적용함이 맞다. 경과 규정이 있고 이번은 5대 원칙을 좀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 경쟁에서는 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전쟁이 났을 때 또 대량 실업이 났을 때 이럴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추경 예산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집행을 해봤습니다. 집행 기간 집행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경제부총리가 그저께 임명됐지 않습니까? 이전에 전부 이걸 만들어놓고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뭐 허수아비다 이거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새로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걸 다시 재검토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이걸 그냥 넘어가네요. 아니 짧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추경 안 하겠다. 여기까지만 답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추경 못 해주겠다. 네. 추경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천억에 대해서 11조라는 것은 전혀 12,000개 일자리 11조라는 건 전혀 다르고 거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도 들어갑니다. 세부 사항을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좀 다르다는. 다 일자리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자리 추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다는 아닙니다. 오후 2시에 얘기 네, 오늘 대통령 말씀 또 잘 좀 들어주시고요. 좀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자. 너무 평화적이었어요. 강훈식, 백승주, 김성호, 진수희, 최세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에이스. 오늘 문자 많군요. 지난주에 양지열 변호사가 문자 보내는 법 알려줘서 처음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쉽게 참여가 되는데 그동안 공장장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 네. 저는 불친절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알아서 참여해 주세요. 오자 토론회 문자도 세도하는군요. 네. 대부분 욕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홍보 스티커가 있나요? 차량용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건 저희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네. 있으면 좋겠네요. 네. 불친절한 AS 오늘 문자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대부분 오자 토론에 대해서 격한 문자 많이 왔습니다. 네. 이 문자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인터뷰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욕이네요. 네. 오자 토론만 하면 욕이 쏟아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책 제목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챙긴 교수와 언론을 응징하는 소설책.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회수 선생님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네. 확 와닿습니다. 네. 내용이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돈을 챙긴 교수, 언론을 응징하는 겁니까? 네. 뭐, 물론 중심에, 이제 엔딩에서 그 특히 4대강 관련자들이 응징을 당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당합니까? 녹조라떼 일단 원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흉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히 뭐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설 속에서는 MS로 지칭되죠. MS로 지칭. 예, 예. 그 경상도 말로 문디 새끼의 그 이니셜입니다. MS로 지칭되는 소설 속의 인물. 예, 그래서 예. 그 공주보에 거꾸로 처박혀서 녹조라떼 뒤집어 쓰고 예. 거기서 설사하고 그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소설의 소재가 이게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쓰신 소재 아닙니까? 네. 소재가 어떻게 4대강이 됐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사실은 세상이 너무 썩어서 이제는 마침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물조차 썩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이 그걸 상징한다고 보셨군요. 네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것을 소설 속에서라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응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설 속에서? 정동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예. 30살의 그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네, 외톨이인데. 선생님의 저의 그 옛 모습이죠. 페르소나입니까? 예. 페르소나입니까? 예, 소설 속에서. 예. 예. 그래서 그 젓가락 날립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나무들과 대화가 예, 채널로입니다. 예. 나무들과 평소엔 대화를 하다가 네네. 이 4대강 사업이 끼치는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 그 응징하는 겁니까? 나무로부터 정보를 얻죠. 나무로부터 정보를 예, 그러니까 그 응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비리, 예.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예. 이것을 집안에 다 나무 한 그릇씩은 뭐 화분이든 식물 예. 하나씩은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냥금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예. 정보를 얻습니다. 예. 식물들이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국정원 식물들이 정보를 이 그 30살의 네네. 주인공에게 전해주고 네. 원래는 이제 나무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인물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네네. 그래서 차단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식물들을 대개 보면은 예. 거의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한 자리에 붙박여서 예. 딱 선체로 다 생존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동물들보다는 그 생존에서 예. 상당히 좀 신사적이고 신사적이다. 예. 그야말로 헌신적인 이런 생명체로 이 봤습니다. 4대강의 그 욕망에 그 매몰된 인간들을 동물적이라고 보셨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소시민들을 이제 식물적이라고 보신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소시민이 복수에 나서는 그렇습니다. 예. 녹조 라떼를 퍼먹게 함으로써 예. 설사를 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뭐 그 이제 고양이 이마에다가 대못을 박는 또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동물 학대는. 예. 그다음에 또 어린이를 학대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예. 그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든가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이제 정치가들도 응징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됐군요. 네. 그 소설 속에서는 풍자 소설이라고 말하자면 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학의 장점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해학과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해학과 풍자가 사실 우리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소설은 또 특이한 것이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된다. 네. 웹소설이라는 게 인터넷에 연재하는 소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웹툰처럼. 예. 웹툰 요즘 만화 연재 많이 하는데 소설책을 그러면 이 소설을 달락달락 계속 연재 오신 거예요? 네. 이거 몇 년간 연재하신 겁니까 이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웹소설은 거의 그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쉬지 않고 연재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작품도 제가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런 형식을 취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제는 소설도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재미있고 그리고 독자를 서점으로부터 뺏어가는 이런 매체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같은.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열등감 굉장히 느꼈어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 이런 거 보면은 막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책은 안 팔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 필요하다. 책의 형식에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웹소설의 형식이면 실제 중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서 그 줄거리도 바뀌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약 그 3,000명 정도가 사실은 그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40만이 넘는 구독자가 최단기간에 그 소설을 구독했습니다. 네. 선생님 소설이 항상 뭐 인기니까요. 근데 이게 외부로 연재되니까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소설이 됐나요? 실제 영향을 받으셨어요? 제가 댓글은 달았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기존 그 소설 속의 기전은 제 소설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부합하는 소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소설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예.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웹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소설이 발전해 가고 방향도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독자들께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독자가 그 질문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사실은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발견해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하고 독자들이 일종의 공동 작업을 해가며 소설을 완성해 가는 거네요? 뭐 거의 그렇게 보시면 좋죠. 예, 웹소설은 특히.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예, 처음입니다. 예.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책으로 이제 출판되는 거고. 네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웹소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웹소설이 본격적으로 기성의 작가에 시도된 적이 있나요? 네. 뭐 박범신 작가라든가 또는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먼저 책 내기 전에 연재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책을 이미 탈고해 놓고 그걸 웹에 연재하는 것과 소설책을 소설을 독자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네. 그런 형식을 취하신 거죠, 이번에는? 근데 거의 쫓기는 기분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감이 작가를 만드는 형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쓰면서 그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소설이 살아 움직이면서 독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가 발전해 가는. 재밌겠습니다.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복은 좀 소박하네요. 녹차 라떼를 퍼먹이는 것으로. 많이 먹나요? 많은 인물들이?
거기 이제 보면은 예. 빙의목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합니다. 빙의목.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재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프로 만든 사람의 형상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바늘을 찌르거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상처를 낫게 하거나 아니면 또 보복을 그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형식인데 옛날에 무당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주술. 예. 네. 그런데 그 나무가 예. 빙의목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나무가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이마에 대못을 박은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서 빙의목이 자처하면은 거기 그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런 방식이 있죠. 그리고 막 자르기도 합니다. 팔을 자르면은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내면은 팔이 잘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복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그 아마도 거기 참여한 독자인가 봐요. 문자 중에 실지렁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거기 실지렁이가 그러니까 4대강 오염의 최악의 오염 상태일 때 그 등장하는 번식하는 그 실지렁이. 식물인데요. 예. 뻘에서만 자란다고. 네. 예. 근데 그거를 먹지는 않고 거기 MS의 부인이 한식의 세계화에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식의 세계화는 실패했고 사실은 거기에 요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창난을 일으켜서 거기에 그 의식의 그 연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 이제 수령이 높은 나무들이 가능한데요. 자기 자신이 의식의 연가지가 돼서 그 의식 자체가 MS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뇌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조라떼로 만든 음식을 먹죠.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그것이 녹조라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나서 신체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치명적인. 네. 그러니까 MS가 녹조라떼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실지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일종의 텔레파시 혹은 염력으로 그 사람 의식을 장악한 다음에 그렇죠. 먹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기발한. 자, 워낙 현실 참여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책도 4대강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소재들이 또 소설로 등장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한창이고 그중에서 뭐 김상조 혹은 특히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말도 많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보고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야당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내 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남의 눈에 좀 티나 눈곱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이 뭐 이런.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억 나오셨으니까 사회적 이슈하고 관련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몇 개 있어요. 선생님이 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만 같은 인물인데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아니 세상에 거기에 대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분들은 진정한 예술인들, 진정한 문화인들인데 저를 거기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제 진정성을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능력을 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소설가다. 그럼요. 제외된 반정부 거죠. 인사이긴 하나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때 보니까 사찰자 명단에 올랐더군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사찰을 직접 당하시고. 그래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급이 훨씬 높으셨던 겁니다. 그런 존재였죠. 실제 그런 거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사찰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사찰을 제가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생활을 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방송이 잡힌다든가 예. 또 강연이 잡힌다든가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성사가 됐다가 예. 한 3일 앞두고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굉장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방송 다 섭외가 돼서 이제 나가기로 돼 있는데 3일 전에 없어진다든가.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건 드물죠, 사실은. 예. 선생님을 섭외하기도 힘든데. 예, 예. 섭외해놓고 3일 전에 취소해버리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은 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냥 더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된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뭐, 그러니까 소위 외부 행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날아갔군요. 예, 예. 선생님의 인기가 과거보다 덜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내가 이제 사갔나 보다. 예. 사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쌀이 몇 번 떨어지고 각박해지기 시작하면서 예. 섭외 오면 다 나가려고 했는데. 예. 상당히 참 불편했었어요. 예. 살기가. 그거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네. 사찰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섭외가 됐다가 날아가거나. 네네. 네. 그런 경우 많죠. 네네. 네. 저도 뉴스공장 전에. 네. 특히 사실은 관에서 하는 일들은 일체. 그렇죠. 그 나의 기대를 말아야 되고. 기대할 이유가 없죠.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저도 MC 제안이 왔다가 날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뉴스공장 이전에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사찰 명단에 있었더라. 네네. 일반인으로 사찰 명단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주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정권이. 저는 몇 번 관계자들로부터 고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어떤 종류의 고백? 어떤 식사 자리에서 예. 이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예. 간부로부터 사실은 예. 이명박 정부 때 얘기인데 예. 제가 관심사병들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예. 제가 사는 화천 지역에는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사병이 하나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 그래서 외출 외박이 금지되어 버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특히 또 관심사병들한테 관심과 애정 가지고 이제 교육을 쭉 해왔었는데 저한테 교육받은 사병들은 단 한 건의 사고도 3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듣고 보니 예,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예.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통보가 내려왔다. 청와대에서. 예, 그렇게. 예. 예.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네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수준이고 선생님은 특별히 특별히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를 했군요. 예. 네. 고생 많으셨죠. 라디오 하나 제가 하고 있던 게 있거든요. 이예수의 언중육해라고 그래서 사실은 MB 정부를 맹렬하게 이제 질책하는 이런 라디오에서만 그러셨나요? 트위터로도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12년 만에 낸 책이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입니다. 이제 곧 나옵니까? 아니면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서점에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래 주시면 좋죠. 지금까지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